그래서 이제 B토지는 수변경관지구, 명칭이 바뀌어서 특화경관지구인데, 이 경관지구는 그래서 이제 경관지구를 찾아보면 이게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면 수변경관지구, 밑에 이런 내용을 보면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적용 등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읽어보겠습니다. 경관지구 안에서 지정 목적에 따라 건축 제한을 할 수 있으며 그 지구의 경관보호,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범위, 다음 이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대 넓이, 색채 및 대지안의 적용 등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이래 되죠. 그래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대 넓이, 조경, 색채 이걸 도시계획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치법규를 검색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들어오게 되면 경관지구 요 조문에 보면 지역지구 안에 있거든요. 용도 지구이기 때문에 지구 중에서도 경관지구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글자가 작아서 제가 크게 그대로 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관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해서 아까 특화경관지구로 이름이 바뀌었죠. 과거에는 수변경관지구였어요. 그래서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된다. 해서 이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느냐? 요 작은 글씨로 여기 등등 나오는데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카페, 레스토랑, 숙박시설, 특히 숙박시설이 이제 고층의 효율이 높기 때문에 펜션이나 이런 걸 지으면 잘 되겠죠. 그래서 숙박시설을 찾고 있는데 숙박시설을 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제외한다. 그 외에는 숙박시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이제 더 크게 다음 내용을 보면 그 다음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을 받는데 일단 건축물의 종류는 숙박시설을 할 수 없고요. 그 다음 이제 건폐율은 이제 100분의 40 이하로 해야 되니까 40%로 적용을 받는 거예요. 자연녹지는 20%니까 당연히 20%고요. 여기 이제 건축하는 100분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제 자연녹지는 20%니까 그대로 20%인데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도 자연 특화경관지구로 지정이 돼버리면 40% 이하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이제 용적률도 46조에 따른 데서 용적률 제한도 나오고요. 근데 용적률 제한 이전에 건축물의 높이를 11m를 또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까지도 다 쓸 수가 없어요. 다음에 대지안의 적용도 이제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대지 면적의 30% 이상을 조경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변 조망이 나오는 예쁜 곳에 가보면 카페인데 조경을 예쁘게 해놓은 곳 있죠. 그거는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색채나 조경이나 높이 제한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요 근교의 경관이 예뻐지겠죠. 그거에 맞추고자 했던 거예요. 결국은 이제 B토지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 왜 쌌냐? 숙박시설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건축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건폐율은 20%, 준주거지, 상업지, 일반 주거지는 40% 이하로 되고 높이는 11m 초과할 수 없고 다음에 의무적으로 30% 이상을 대지 면적의 30% 이상을 조경 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카페를 내가 한다면 앞에는 예쁘게 하고 뒤에는 주차장을 해도 되는데 이런 규제들이 엄격한 거죠. 그래서 평당 가격이 더 쌌던 거예요.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는 25%에서 30% 정도 더 저렴했었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위쪽을 더 선호했었단 말이에요. 경관지구가 아닌 쪽을. 다음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취락지구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 B 토지가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거의 동일한 조건이죠. 그래서 A 토지를 보면 여기 계획관리지역이 끝이고 B 토지를 보면 계획관리지역 플러스 자연취락지구라고 있습니다. 이 자연취락지구로 형성이 되면 아까 취락이라는 용도지역 변경 사례에 보면 취락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뭘로? 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될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이 칠학지구가 되면요, 플러스 알파로 20에서 40% 정도 더 건폐율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이 20%인데 칠학지구가 되면 40% 내지 60%가 되고요. 계획관리 지역은 40%잖아요. 그러면 20에서 40%인데 최대 60% 이하기 때문에 40% 보너스가 아니고 20% 보너스가 돼서 60%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은 40%인데도 불구하고 자연 칠학지구가 되면 60%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비도시 지역에 자연 칠학지구 중심으로 해서 주택이나 공장이나 창고 이런 것들이 주로 더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땅값은 가격 차이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초기에는. 그래서 이럴 때 가격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싸더라도 칠학지구를 사는 게 훨씬 이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용도지구는 용도 지역에서 못다한 규제를 한 번 더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12개 용도지구를 어떤 건지 이해만 하시면 되거든요. 1차적으로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좋고, 우선은 어떤 규제를 받는지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방제지구라고 하면 여기 이런 다른 거는 규제를 받지 않고 건물의 용도만 규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아까 이제 미관지구였죠. 미관지구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제한을 받고 숙박시설이 안 됐었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제한도 받는데 이거 표시를 못했네요. 그 다음 건축물 높이 제한 받고 규모, 형태 이렇게 제한을 경관지구였죠. 죄송합니다. 경관지구라고 하면 건축물의 이제 용도 제한을 받았고 건폐율 용적률 제한 받고 높이 제한을 받았었고 단지 내 조경 제한을 받았었죠. 그래서 어떤 용도 지구에 따라서 어떤 규제를 받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인터넷에 이제 순서대로 찾으면 됩니다.